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병역 이행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하고 여성 희망복무제, 그다음에 핵무장 및 핵잠재력 강화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군 가산점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군 가산점제는 21세기 들어와서 항상 늘 논란이 됐어요. 군복무 한 사람한테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양성평등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 한창 젊은 시기에 의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당연히 옳은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병사력을 200만 원 줬는데 뭘 더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이제야 주는 겁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과연 그동안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봉급이 지급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이제야 맞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병사들 입장에서는 진작에 받았어야 될 걸 이제야 받는 거고 그건 당연히 받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외에 다른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다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군가산점제라는 거는 사실 제일 편리한 방법이긴 해요.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정부 재정이.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기도 해요.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을 인정한다든가 군가산점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가만 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양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도 희망하면 군복무를 할 수 있다라는 여성희망 군복무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개혁이라든가 군정보기관 개혁이나 국방문민화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도 무겁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여성도 군에서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양성평등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부분이고 연구도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군부대의 시설을 다 개수하거나 증축을 해야 돼요. 여군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여군들이 사용할 시설, 그 복지 같은 걸 다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데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예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군은 남성 중심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도 없죠. 당연히 남성적인 중심적이죠. 근데 여성희망 복무제에 따라 군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문화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성원의 비중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이어져 냈던 한국군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 변화를 과연 한국군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가 바뀌는 것, 군대가 뭐가 바뀐다. 이거는 정말 사회에도 영향이 많이 미쳐요. 보세요. 비상계엄은 군사적 조치였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성희망 복무제는 그 중간에 있는 거고요. 알파벳을 열 때 A, B, C, D부터 하는 게 아니라 D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A, B, C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B, C 없이 알파벳이 성립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거죠, 정책을.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서 핵을 아예 한 챕터로 구성을 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만들자라고 공약을 했어요.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사실 이 정도면 거의 핵 보유국에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현실성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주장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그거는 굉장히 옛날에 냉전 시절 초창기 때 했던 그런 논리예요. 소련은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들자라는 것이고, 미국은 소련이 핵폭탄을 더 세게 만들었으니 우리도 더 세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공포의 균형 위에서 위에서 전쟁을 막는다라는 것이 옛날 냉전 시절 논리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때의 냉전 시절 논리가 통하느냐? 그건 약간 회의적이죠.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요. 북한은 체제의 생존에 핵에 걸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핵 전략을 연구를 해서 자신들만 핵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같은 무기로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 같은 무기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면 비대칭 전쟁이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적군이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만의 차별적인 경쟁 우위로 적을 친다라는 비대칭 전쟁은 왜 얘기 나온 거고? 그렇잖아요. 비대칭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미국이 우리를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잖아요. 왜 그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핵 보유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핵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도 공약에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걸 어떻게 볼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 사실 국제 제재도 되게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염려가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이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제재가 분명히 세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한쪽은 그건 미국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미국이 암묵적인 동의라도 얻지 않으면은 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대가로 내놔야 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과연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가질 필요가 있느냐? 가성비가 안 맞으면은 아무리 핵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나토식 핵 공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라도 혹시 좀 공약 이행이나 이런 게 가능할지. 나토식 핵 공유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꾸 국민의힘이 비롯한 그쪽 보수 진영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상 그 해당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뭐한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핵폭탄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미국 거잖아요. 갖다 놔서 뭐가 되겠어요? 그냥 한반도에 핵이 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미 본토에 있는 폭격기도 공중급여 받으면은 한반도까지 태평양 가로질러서 올 수 있어요. 핵폭탄 싣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굳이 늘 먹던 맛에 핵 추가 하나. 이 김문수 후보의 국방 공약은 기본적으로 핵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공약들, 군 복무 여건 개선, 이런 개선, 그다음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화이트 해커 양성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럼 이 같은 부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눈에 익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철저하게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교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장교 복무 기간에 변화를 주면서
복무 혜택을 좀 더 주고 기초군사훈련 선이수제를 도입하자라는 거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것은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성적과 체력, 인적성 평가 등을 거쳐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자로 선정하자는 거죠. 단기 복무 간부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단기 복무 간부로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면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고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을 회수한다라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 병사들이건 간부건 다 통합 기초군사훈련 받고 거기서 뽑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볼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병사건 간부건 부사관이건 다 같이 훈련을 받고 거기서 우수자원을 뽑자라는 제안은 일단 장점만 놓고 보면은 거기서 검증을 해서 우수자원이 올라오는 것이니 질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함께 훈련을 받으니까 그나마 병사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대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을 수 있죠. 통합 기초 군사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장교와 부사관 인력을 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사들은 분명 심리적으로 뭔가 박탈감 비슷한 게 느끼지 않을까요? 실무자로는 일을 참 잘하는데 관리자가 되면 역량이 잘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무자로서는 역량이 별로였지만 관리자가 되니까 업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이 달라요, 그게. 근데 그거를 4주 기초군사훈련에서 나온 그 성적과 인적성 검사만으로 과연 다 걸러낼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군대라는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학생의 입대 시기 조정을 위해서 대학생이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복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제안도 했죠. 대학생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정말로. 복학 시기도 잘 맞춰야 되고 내가 공부한 거, 그동안 쌓아놓은 경력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군의 전투력, 그건 어떻게 할 건가? 복무를 유예하자. 유예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학도 휴학을 하니까. 근데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체력 관리를 했느냐. 유예 제도를 사용해서 좀 유예했다가 이제 다시 군대에 입다겠다고 왔는데 옛날 기초군사훈련 때 하고 봤을 때 체력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매우 뚜렷하다. 청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단기 복무 간부들, 그 다음에 소대장을 비롯한 초급 간부의 충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결하고자 이러한 공약들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만 고민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대선 후보는 뭐냐?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군을 어떻게 이끌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이 제일 중요하지만 아래쪽의 기단만 잘 돼 있다고 해서 피라미드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좀 어려워요. 이번 대선 공약들은. 왜냐? 어떤 후보는 외교나 통일 쪽 공약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떤 후보는 국방에서도 작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수준의 비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공약을 정말로 실행할 뜻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시만 한 건지 지지층에게 좀 더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제시한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고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인 만큼 무엇보다 군에 대한 공약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그러했는지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